안녕하세요. 생생범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범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시사평론가님이신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3일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이 지연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정치권의 눈치를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집단이 예, 좀 예. 그렇고요. 그런 기관, 교육계 상하탑입니다. 네. 그야말로 왜냐하면 네, 그렇죠. 거기서 연구라든지 혹은 또는 이런 어떤 학업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개발이 나온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예. 논문이라는 것을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대학원 들어서 했는데 예. 이 학위를 하면서 보니까 논문이야말로 정말 씨앗이더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논문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게 하고 예. 그래서 검증하게 하고 이 논문을 검증하게 하는 건 그 논문을 검증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논문을 검증하는 위원회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에 오르고 그다음에 부인에 오르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불거진 논문의 어떤 그 정당성이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숙명여대가 이건 학교의 어떤 명예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구를 진짜 생명으로 하는 상하탑의 본연의 기능을 망각했다. 진짜 사과가 너무 늦었고 또 이 늦은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늦은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비판이 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뭐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아들 딸과 관련돼서 논문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전에 논문 얘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가천대 전 경원대 예. 경원대의 논문에 스캔들이 한 번 있었고요. 의혹이 있었고. 그런데 학교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물론 이제 그 학위 논문이 예를 들어서 검증이 늦어진다거나 아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혹은 인용이 아니라 거의 베끼는 수준이라거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실수한 과정이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확실히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빨리 밝히느냐가 그 학교의 신뢰도만이 아니라 상하탑의 어떤 믿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탄탄하게 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숙대는 이번에 그런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김남국 사태는 꼬리 자르기.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인사청탁 문자 노출 파동으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 소통비서관이 사퇴를 하자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같이 논의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인사청탁 문자 파문
좀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일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예. 민간협회, 예. 이게 뭐 공무원이나 혹은 맞아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네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입니다. 예. 완성차 업계 5개 업체가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예.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협회예요. 예. 근데 그 협회장을 지금 이 여당의 지도부인 의원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예. 이 협회장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잖아요. 예. 일단 어떻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그 민간 단체 장까지 모든 인사를 다 갖고 있느냐? 법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실에 인사의 권한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예. 그게 잘못된 거지만 예. 그 있다고 하더라도 강훈식 비서실장한테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수행비서예요. 예. 거의 일정을 관리를 하고 예. 대통령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예. 대통령의 모든 어떤 꼼꼼하게 이 국정 운영의 어떤 과정들을 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챙겨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현지 누나라고 표현되는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얘기를 하겠다는 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예.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사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표현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 형님 누나 하는 표현들이 예. 이너서클로 비춰져요. 예. 자기네들끼리의 이너서클. 예. 누구야,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전 적절하지 않은 비유 같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져다가 네. 이 정부의 김현지 예. 또 대장동 변호사 또 네. 중앙대 출신 네. 이렇게 이너서클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네. 했는데, 근데 저는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이 문자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런 그 이너서클들 변호사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중앙대 출신들이나 서로 형님 누나 아우님 해가면서 서로의 이익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예. 지금 의혹의 직면에 있어서 이게 각각의 다른 문제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파장이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로 끝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비서관이 어떤 전 비서관이라고 부를지, 사실 뭐 이렇게 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서 이제 사실은 공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다시 나가는 것도 좀 어렵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김남국 전 의원을 어쨌든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또 이렇게 쓱 끌고 간 느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사실 생각보다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 그래도 좀 친명계로 분류됐었던 철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로 분류되어 있었던 뭐 그래 김남국 전 의원 그래 데려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부적절한 좀 인사 개입 논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진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또 했고요. 그렇죠. 네, 부적절한 처신이다.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부분을 또 인정을 했고, 예. 사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또 너무 잘 찝어주셨는데, 이준석 뭐 대표가 사실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거는 좀 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죠. 중앙대가 진짜로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데 학연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중앙대 출신이고 실제로 김남국 전 의원도 중앙대 출신이니까 중앙대 라인이 과연 이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의문이 좀 있고요. 일단 뭐 문자 내용으로 그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홍모 씨인데 중대 알지? 그러니까요. 중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대를 안다라는 그런 교감이 문자에 서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 사람만 뭐 이렇게 추천했겠느냐라고 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김남국 전 의원은 사실 비서관은 의원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직급 레벨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훨씬 낮은 직급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자기를 낮춰서 갔다라고 미화할 게 아니고 예. 김남국 의원이 뭐 제명까지 당했었잖아요. 예. 스스로 이제 그 당해서 예. 내가 해명하고 오겠다. 예. 물론 법적으로는 뭐 유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네. 혹은 아니면 대선 자금 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대장동과 그렇죠. 함께. 그렇죠. 코인과 네. 관련돼서 네네. 뭐 자기의 수익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그런데 굳이 비서관으로 이렇게 임명한 건 첫 번째는 그만큼 총애하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눈초리가 분명히 있고 있었죠. 그 예. 총애가 이게 중앙대 후배니까 또 예. 더군다나 법대 후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만큼 총애하는가 그리고 일부러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그런 어떤 검증 과정이 필요 없는 네네. 대통령실에 임명한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그렇더라도 그렇죠. 자숙하고 정말 예.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결과를 낸다면 예. 국민들도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뭐 유죄가 예. 아니니까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예. 기회를 또 준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대해서. 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됐습니다. 뭐 김남국 비서관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보낸 문자가 아니고 그렇죠. 청탁을 받는데 문지석 그 의원의 또 노출된 것도 문지석 의원의 핸드폰에서 예. 노출이 됐고 하다 보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예. 이런 예. 억울함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 그러나 전혀 억울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던 그 예. 기회가 자기한테 왔다면 예. 엄중하게 그 기회를 국가와 그다음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공정하게 네. 자신이 보이려고 도리어 더 노력했어야 됐다. 네네. 그런 점에서는 이 중대 뭐 학연이 어디까지냐라고 네. 지금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사실은 뭐 기회를 받은 상황이고 네네. 좀 더 이게 사석이든 공석이든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때 코인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의원일 때 어쨌든 돈을 벌게 된 사안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어떤 그런 결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까지 네네.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일을 맡긴다라는 것이 네네. 특히나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막 네. 그렇게 막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자리는 또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줄이 과연 김남국으로 통하는가? 그런 의문도 또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렇죠. 직도 말씀하셨듯이 위인 설관인 느낌이 강해요. 예. 이 직도 원래 이제 홍보실에 있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잖아요. 예. 또 뭐 똑같이 어쨌든 뭐 이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디지털이라는 어떤 그런 미디어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홍보이지만 그렇다고 저기 또 원래 있었던 곳에 직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변경을 했어요. 그게 제가 느껴지기에는 김남국을 위한 자리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결과가 좀 나왔어야 돼요. 네. 이를테면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뉴미디어 비서관이라는 걸 네. 만들었고 그 맥락이 같은데 실제로 뉴미디어 비서관이 했던 일들은 포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예. 또 뉴미디어를 통한 어떤 홍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언론에 계속 기사화됐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 비서관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디지털 소통이라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느냐. 실제로 디지털 소통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만의 다른 어떤 그런 이 미디어 수단이 있었느냐. 예. 그게 홍보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결과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잘 보이지 않는 네네. 부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네. 뭐 일개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비서관에게 예. 이런 인사청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대통령에게 우리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왔었던 문고리 3인방처럼 진짜 문고리 권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가장 클 거예요. 왜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쭉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바로 이 직무가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부속실장이라든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그렇죠. 이건 예. 대통령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살림을 맡아주고 네. 그다음에 일정을 짜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왜 권력의 그 권력의 무게는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그렇죠. 해요. 예. 반비례하는구나. 자, 예, 예. 가까울수록 그 권력이 그렇죠. 커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직책들은 가장 늘 가까이 있고 늘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묻는데요. 예. 오늘 심기가 어떠셔? 예. 오늘 무슨 일정이 그렇죠. 있으시지? 예. 이게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예, 예. 대통령과 관련된 예, 예. 정보. 근데 그것이 점점 뭐랄까 스스로 권력화돼서 나중에 인사까지도 이렇게 관여를 한다거나 정책까지도 관여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사례들이 지난 정권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탄핵이라는 예, 그렇죠. 여러 이유 중에 탄핵의 예. 이유 중에 사실 도화선이 됐던 예, 예.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표현했듯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예, 예. 영분이라는 자리는. 예, 예.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김현지 실장한테 오는 어떤 모든 의혹이 이미 전례로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예. 그래서 유추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사실은 투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국감이라든지 예. 상임위에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을 해서 예. 의원들의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혔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만 하나 이제 터져도 네. 굉장히 크게 불길이 번질 그러니까 수가 이게 있는 지금 현직 의원이 부탁을 한 게 이 사안만 드러났을 뿐이지 사람들은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김남국과 김현지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어떤 뭐 기능 자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통해서 문고리로 권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인정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그렇죠. 부분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자 논란 있고 나서 이틀 만에 김남국 의원이 사표를 뭐 했고 사의 표명을 했고 사표 수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빠르죠. 이 빠르다는 건 이 정부가 인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어떤 속도로 비추어 봤을 때는 뭐 빠른 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 중요한 건 이거죠. 대통령실이 밝혀야 될 것.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맞아요. 이 시간을 예. 들여가면서 이게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렇죠. 문제다. 예, 예. 국가의 시스템이 그 시스템화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예. 직무와 전혀 다른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그 인사에 관여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혹을 확실하게 지금 이번에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예. 이건 역시 나중에 굉장히 큰 화가 돼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한번 끊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예. 세계일보가 네네. 정윤회 문건 예, 예. 파문 예, 예. 이때 언론들이 추적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질문한 게 이거거든요. 예. 비선 실세가 누구냐 예. 도대체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대답을 하고 끊어버렸어야 예, 예. 돼요. 일정 부분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뭐 그래서 그 세 사람 교체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정윤회 전 비서실장 사실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건 뭐 드러난 건데 최순실과 가영대도 그때 끊어버리고 예. 했으면 이 탄핵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후반기에. 근데 지금도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그널은 투명하게 보여라. 네. 시스템이 있다는 걸 네. 확인시켜 달라. 네.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전화 한 통화로 자기네들 인원 서클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런 사람들에 좌우된다는 것.
사실은 불공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공정성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게 또 이재명 정부의 가장 첫 출발점이었고 네네. 실제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었던 부분도 이런 어떤 공정성 있는 정부 운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보내준 것이 있고 네. 또 이재명 정부가 계속 지지율이 괜찮았어요. 네네. 그리고 국정 운영 수행률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문제 이렇게 터졌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갈지 어떻게 해명하고 넘어갈지 해결하고 넘어갈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할애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그럼요. 얘기를 당연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들은 학연, 중앙대, 그다음에 이제 현진우나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뭔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김현지가 뭐냐 뭔가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감추고 막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네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로 맞죠. 그러면 김현지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공격당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네. 특히나 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너서클인 이 훈식이 형 그렇죠. 그다음에 형, 누나 네네. 이런 표현들은 네.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 건가? 이 모든 걸 사실 덮으려면 김남국 비서관이 허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허세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렇죠. 친하지 않은데 네네네. 친한 척하거나 네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할 수는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명하고 넘어갈지가 상당히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가장 예. 지금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문제예요. 형과 누나라는 건 공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관계입니다. 예. 근데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적인 직위를 지금 그렇죠.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인사권이 있지 않은 민간협회 회장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금 부탁을 해야만 그것이 들어줄 수 있는 셈이 예. 됐잖아요. 예. 그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김현지 부속실장은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예.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진석 의원에게도 예. 의원도 아우님 하면서 예. 아우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요. 뭐 형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형, 이 누나 이렇게 전체가 다 형과 누나로 지금 엮여져 있잖아요. 예. 근데 형과 누나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성남 라인, 예. 성남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예. 성남시장 이전에 성남시의 변호사 하던 시절부터 알던 그런 인연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혹자가 이제 SK 라인이라고 네. 표현되는 그 라인의 핵심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여기에 중앙대 출신들이 네네. 등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칭까지 포함을 해서 야 이건 정말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몇몇 그런 그룹들끼리 지금 권력을 나눠 갖는다. 사실 그렇게 비판을 했던 문고리 3인과 뭐 어떤 조직이든 네. 같이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나 내용을 가지고 네네.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진석 의원은 원내 지도부란 말이에요. 문진석 그럼요. 수석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원내 지도부면 사실 정보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정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남국을 통해서 부탁을 해야만 이 인사권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사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진짜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추천을 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반대할 거다. 거야. 네. 그러니까 당신이 하라라고 예. 해요.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문진석 의원하고 뭐 현역 의원 시절에 예. 어떤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예.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중대 출신임에도 예. 자기가 하면 안 되고 지금 누구야? 김남국 비서관이 하면 된다.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은 중대 출신이지만 SK 라인과 굉장히 친밀하다. 예. 친밀한 네. 그런 관계 네. 이니까 부탁을 예. 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잘 부탁하셨어요. 저는 김현지 부소장은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네. 라고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장경태 의원 성추행 논란부터 인사청탁
문자 파문까지 민주당에서 악재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큰 사고가 한마디로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이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하인리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29번의 그렇죠. 작은 사고가 발생을 아, 하고 맞습니다. 300번에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죠. 네, 신호가 시그널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이런 신호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껄끄러운 부분이 될 것이고 네네. 이걸 미연에 접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분명히 국민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에도 분명 반영이 될 것이고 분명한 건 이재명 정부의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좀- 타격은 야당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 여당 예. 내에서 나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건 지금 권력의 어떤 그 행사와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익을 나눠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익을 못 받는 집단이 있어요. 안내서. 예, 예. 그 협회장 내가 지금 추천하고 싶은데 예,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이너서클 이외의 사람들은 예, 예. 커 봐라 이러고 꼴 좋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음.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될 겁니다. 결국 내부 결속이 깨지면서 네네. 나타나는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치를 때도 친문과 또 친명 그다음에 뭐 친노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 상황이 네. 있었는데 그걸 어찌됐든 국민의힘을 또 봉합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또 맞물려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이것 대통령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좀 시간을 좀 오래 얘기를 했는데 중요 사안이라서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내용 보실까요? 조직 안정화 최우선, 국민 경제 기여. 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김종철 방미통 위원장 후보자입니다. 항상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죠. 근데 네네. 이제 방미통위로 좀 바뀌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좀 바뀌면서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됐어요. 조직 완성화 안정화에 좀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 표현 자체는 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렇죠. 그 포인트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 지금 방미통의 전신 예. 그러니까 방통위의 네, 방통위. 이번 정권 예. 3년 동안 위원장 임명하면 탄핵, 임명하면 그렇죠. 탄핵. 예,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예. 공과를 떠나서 잘했다 예, 예.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의 그 공무원들이 도대체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게 국민 경제잖아요. 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게 그러니까 방미통위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 방통위가 KBS 사장, MBC 사장 뽑는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산업적인 측면이에요. 예. 우리가 방송 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이 그럼요. 있는가를 예. 이번에 캐대헌으로 보고 있잖아요. K-팝 데이먼 헌터스가 예. 바로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그 지배력을 맞습니다. 문화 네네. 권력화돼서 예. 문화적인 지배력을 지금 확산시켰습니다. 예. 근데 내부를 보자고요. 우리의 OTT가 과연 그럼 넷플릭스는 어차피 미국 예, 회사이고 그렇죠. 예, 예. 우리의 OTT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맞아요, 웨이브 맞아요. 무너지고 티빙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 KT나 SK가 지금 허덕허덕하잖아요. 네, 그 통합한다고 OTT 하는데도 만들어가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하고 사실 넷플릭스가 거의 독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또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예, 예. 있고 애플 TV도 있고요. 굉장히 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 영화 산업이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극장에 예. 1000만 관객 없어요. 500만도 예. 없어요. 예, 예. 300만도 없어요. 예, 예. 왜? 전부 다 좋은 시나리오는 넷플릭스로 다 가져가요. 예, 예, 왜? 맞습니다. 돈도 되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니까요. 자본력이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속에서 방통위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그게 산업적인 측면을 어떻게 예.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뒷받침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저는 그 세미나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오신 그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입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져가면 고개는 끄덕이는데 다음날 가면은 방통위원장이 바뀌어 있어요.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 그 밑에 있는 그 실무자들이
손을 거의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수년 동안 계속 서로 의결이 그리고 안 되니까요. 또 이게 예. 방통위가 이게 다른 어떤 부처와 달리 합의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늘 싸울 수밖에 없고 네. 늘 그냥 그 정치적인 그만큼 어떤 중요하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 좀 하자. 아예 차라리 예. 방송 그 이 뭐 공영 방송의 공정성을 하는 거 네네, 권력은 네네. 딴 데 주고 아, 제발 네네. 이쪽 그러니까 방송 산업, 예, 예. 미디어 산업의 측면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네. 길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수장이 지금 예. 국민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한 부분 예. 그래서 해석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방미통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구이다 보니까 정말 이 산업적인 측면을 챙기겠다라는 그런 만약 의도라면 저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또 거쳐야 돼가지고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사실 과거에 방통위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아무런 뭐 법안이나 안건들 통과를 못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표적인 게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권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실 거라고 좀 보세요?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 지금 판결의 1심에서 예. 그건 잘못됐다. 2인이 지금 그 방통위원 2인이 예. 결정한 것이라 잘못됐다 해갖고 그걸 무효화했어요. 예. 근데 이 피고가 누구냐면 방통위예요. 예. 그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피고가 방통위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방통위에 있어요. 정부한테 예. 있어요. 예. 방미통위원장이 결정을 예.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YTN에 준 게, 그러니까 유진 기업에 준 게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항소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예. 유진 기업으로부터 구상 건이 그렇죠. 아마 청구가 될 네네. 거예요. 몇 천억이 지금 그렇죠. 일단 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항소가 참 항소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게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참 많이 그 소를 걸었는데 예. 이 법원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진기업 건만 하더라도 예. YTN 노조가 이걸 갖고 문제를 삼았었어요.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YTN 노조 손을 안 들고 두 사람 한 거 맞다. 유진기업으로 그냥 한 거 옳다 하고 그냥 넘어가 그렇게 네. 결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또 2심이 네.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물론 다른 어떤 판결들에는 2심 안 된다는 판결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하는데 어쨌든 이 기업 입장은 기업 입장대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정부는 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해서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네.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고심에 고심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박미통위 위원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도 좀 다뤄야 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친화적인 부분들만 의결을 하고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이 부분도 부딪힐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인사청문회하고 박미통위 위원장이 추진하는 법안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산업은 살려야 되니까요. 산업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도 좀 같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는 방통위원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낙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국보법 폐지, 대한민국 간첩 천국 만들겠다는 것. 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민주당하고 진보당 등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통과된 법안 중에서도 좀 더 이 적국이라는 부분을 외국법으로 좀 넓힌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 플러스 그 부분을 하면 사실 좀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북한을 적국으로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좀 간첩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힘도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먼저 주장을 했죠. 예.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간첩이라는 범위를 외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자 교수가 있어요. 미국에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근데 이번에 그 간첩법으로 수미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미테리 사건입니다. 예. 그분이 굉장히 그렇죠. 친한계였어요. CIA 친한계였는데 네네네. 이분과 관련돼서 간첩법을 지금 적용을 해서 예. 아마도 지금 기소를 했을 거로 예, 보여집니다. 예. 그 이후 추후 기사가 없어서. 그런데 보세요,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로비스트는. 근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 내에서 했다 해갖고 지금 간첩법을 하는데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이든 아니 뭐 무슨 어떤 진영이든 상관없어요. 자국의 어떤 이익이 우선이고 자국의 이익을 반하는 또 다른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면 무조건 간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이 북한, 그러니까 적국으로만 돼 있어요. 적국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기술 유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이건 뭐 공표된 기사니까요. 이 최근에도 뭐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빼갔기 때문에 5년형을 받았다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간첩법이 적용이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형 뭐 이래요. 그 이 기술이라든지 산업 정보가 지금은 완전히 안보잖아요. 그 국가 안보.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간첩법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만약에 민주당과 진보당과 또 다른 어떤 세계 정당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국가보안법 관련된 부분이요. 국가법과 관련해서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국가법을 존속해야 되는 이유와 아니다. 시대가 변했으므로 폐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과 합쳐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그 5개 정당이 그냥 결의를 통해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므로 이런 어떤 제1야당으로서는 뭐 그 간첩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더 심각한 안보 해체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좀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아마 장 대표는 저것 때문일 거예요. 그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고 그 추진한 플랜에 따라서 올해부터 아마 그 이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만 그러니까 그 대공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게 아직은 굉장히 혼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사실 수십 년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경찰 인력이 기피하는 어떤 부처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 성과를만 이렇게 계속 독촉을 받아서 거기에 이 인사 고과라든지 이런 데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아마 대공수사권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사와 관련돼서 국정원의 노하우를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사관들을 어떻게 지금 이 경찰이 흡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야당이나 혹은 국민들한테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그 설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이 정권은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히 계엄 사태 사과 또 국민의힘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랑 몇몇 뭐 20명 넘게 또 사과하는 또 성명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장 대표는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저희가 드렸던 말씀들 간첩과 뭐 또는 지금 국법법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어떤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장 대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장 대표가 이번에 그 계엄 날 25명이 단체 서명을 했을 뿐이지 이외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많은 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문을 SNS에 올렸어요. 그럼 윤한홍 의원까지 의회였습니다. 친윤계였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원내대표가 또 사과를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 근데 자기가 자신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가 있었다. 그것이 입법부 특히나 민주당의 그런 입법 폭거 때문이었다라고 정당화하는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간첩 국법법 얘기까지 다 하면 체제 전쟁 앞으로 뭐 이 저기를 저 지방자치 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법법 운운이 뭐 필요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국법법을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당 대표 입에서 그게 나온다면 국민들 그거 설득 안 될 거예요. 네. 아 이게 그냥 체제로 그 어떤 이념 전쟁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 자신들은 반성 하나도 아니하고 그러면 반성부터 하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고 이런 어떤 그런 전략적으로 지금 국법법 폐지를 반대하는구나라고 여겨지게 만들거든요. 저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저렇게 이제 대화가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판사들도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 뭔가가 한쪽으로 쏠릴까봐 그런 부분이 왜냐면 저희는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지금 아주 정확하게 예. 지적을 해주신 게 야당 대표는 사실 모든 문제들을 다 아우르면서 중도에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끌어들이면서 예. 안정적으로 수권 정당을 임을 자임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정당에게 권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에 예.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국법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예. 지금 이 여론이라든지 예. 당내 목소리라든지 이런 중도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도외시한 채 한쪽만 이렇게 편향적인 어떤 한쪽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안하죠. 국민들이. 전형적인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거죠.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네. 자기의 정치를 해서 자기가 살아남고 공천권을 뭐 혹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이 문제만 남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정치꾼이라고 또 부르는 약간 네네.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계형 정치인. 그렇죠. 스테이트먼이 아니라 네. 폴리티션이라고 네, 부르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당 대표가 과연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핵잠 도입, 동북아 안보 변수로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시화 좀 되면서 한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중일 간의 관계도 지금 아주 악화일로 달리고 있는데 한중 관계도 미묘하게 뭔가가 지금 좀 관심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중 견제와는 좀 무관하다고 좀 선을 그었지만 중국은 핵잠수함이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핵잠수함 문제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새 변수로 좀 떠올랐습니다. 약간 좀 사드 문제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요. 예, 그런데 사드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반응이 달라요. 네. 물론 이 중국은 핵 잠수함, 정확하게는 핵 추진 잠수함이죠. 예. 핵 탑재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예. 늘 이제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예. 핵을 탑재한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핵을 탑재한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 핵 원료를 이용한 추진 잠수함을 얘기하는 예. 건데 그렇더라도 이건 완전히 치명적인 사실은 게임 체인저거든요. 예. 게임 체인저. 즉 핵 잠수함은 이론상 영원히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고농축일 경우, 예. 고농축일 경우 이 인간이 폐쇄된 공간에서 얼마나 견디냐가 예. 변수이지 예. 인간의 어떤 그 폐쇄 그 공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면 인간이 로봇이라면
핵잠수함은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러면 조용히 어느 곳에 가서 그 발사되는데 몰라요. 발사돼서. 디텍팅이 안 된다는 거죠.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최후의 어떤 뭐랄까요, 스나이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났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해는 중국과 러시아의 놀이터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 그러면 좀 화가 나시겠지만 카디스라고 해서 우리 영공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 중국 전투기와 러시아 맞아요. 전투기가 함께 군사훈련을 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남해를 해갖고 동해를 해서 서로 만나갖고 그러면 우리 언제나 비상 걸립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근데 한 가지, 이 비행기 전투기들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 솔직히 핵잠수함이나 잠수함들이 동해에 가는 거 우리 사실 쉽게 탐지 바닷속은 못해요. 탐지가 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있다 그러면 쉽게 동해를 지나지 못할 거예요. 못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핵 잠수함끼리의 어떤 그런 언젠가는 좀 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우리도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형이 확실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도 이제 어쨌든 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만 해협도 있고요, 샹가쿠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쪽 그 남중국해와 관련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또 대만과의 지금 전쟁에 대비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 그러면 동북아까지 사실은 신경 더 많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사드는 도입 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랑 외교, 완전 진짜 험한 말로 그냥 폭격을 해왔어요. 바로 타격이 가능한. 그리고 실제로 사드가 도입되자마자 뭐 우리 롯데 뭐 해갖고 기업들 다 지금 페널티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아직은 승인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끝이지만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 반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실제 배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근데 이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다른 어떤 반중, 윤 대통령 반중 흐름보다 상당히 친중에 가깝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모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부이고, 두 번째는 진짜 이게 몇십 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 연료를 전홍축으로 할 거나 고농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아예 봉인 안 된 채로 미국이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가져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사실 건조 관련된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거냐, 누가 건조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좀 문제가 되는데,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 날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영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면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내 위협이라는 건 중국의 위협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으로 피벗했잖아요. 이게 아시아 피벗이 이미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뭐 진영이 없어요. 저쪽 그 미국은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중국의 위협에 인도 태평양을 영내로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큰 플랜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영내 위협, 즉 대만 침공을 언제 할 거냐, 2027년에 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이러고 있고요. 또 대만 침공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필리핀과의 관계 뭐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어도 옆에도 하지만 대형 뭐 인공섬 내지는 뭐 건축 뭐 어떤 그 구조물들을 해서 그쪽을 완전히 봉쇄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세계의 물동량의 수십 퍼센트, 엄청난 퍼센티지가 그 해역으로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는 핵잠 뭐 도입한다 그러니까 중국군은 잠수함 전력종 강화 차원에서 윙룽 X 드론 무인기이지 않습니까? 잠수함을 폭격할 수 있는 그 좀 실전 배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바로 맞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지난번 전승절 그 열병식에서도 무인 어뢰 뭐 거의 포세이돈보다 더 막강한 무인 어뢰를 지금 선보였고, 이거는 윙룽은 무인기인데 초계기 아시죠? 초계기, 해상 초계기. 그러니까 그 잠수함을 탐지하는 먼저 가서 보는 저 비행기. 근데
초계기는 유인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무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탐지가 되면 바로 어뢰를 발사를 해서 잠수함을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맞대응을 하는 거죠. 저렇게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좀 살짝 드렸습니다만 이 핵잠 어디서 건조할 거냐에 대한 장소 두고 좀 말이 많은데 네네. 병행 건조 투트랙 하면 미국하고 한국에서 동시에 건조하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더 좋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예. 이 아마 그 조선소 미국의 조선소를 포기 못 할 거예요. 예, 예. 미국의 어쨌든 그 역량 예. 해군의 역량을 좀 높여야 되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잠수함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의회가 또 승인해 줘야 되고 예. 하다 보니까 다 발목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게 알았습니다. 그 조선소에서 저기 미국 그 핵 잠수함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우리가 할게요. 라는 제안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병행 건조 투트랙도 뭐 나쁘진 않은데 한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